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올해 72살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역 지하도에서 신문지를 깔고 잠을 자던 노숙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글쎄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1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 강남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 사무실이었죠. 매월 임대료만 450만 원이었지만 강남 부동산이니까 수수료도 짭짤했거든요. 한 건만 성사되면 23천만 원씩 들어왔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 값이 15억, 20억씩 하는 시대의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믿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2021년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부동산 거래가 뚝 끊어진 거예요. 한 달에 10건씩 하던 거래가 한 건, 2건으로 줄어들더니 아예 없는 달도 생겼어요. 철수야, 요즘 어때? 같은 업계에서 일하던 친구 정민이 물었을 때 저는 허세를 부렸죠. 아, 잠깐 소강 상태지. 곧 다시 살아날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론 불안했어요. 매월 나가는 임대료만 450만 원에 직원 월급 200만 원, 각종 공과금까지 하면 한 달에 70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거든요. 거래가 없으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6개월,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도 버텼어요. 30년간 모은 돈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이제 그만 정리하세요. 더 버티면 미쳐도 너무 미쳐요. 큰아들 상훈이가 말했을 때도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야, 곧 좋아질 거야. 부동산은 절대 안 죽어. 그런데 정말 바보 같았죠. 그 고집 때문에 제가 평생 모은 돈 6억 원을 다 날려버렸어요. 2022년 12월, 결국 부동산 중개업소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까지 버틴 게 기적이었어요. 사무실 보증금 1억 원도 못 받았어요. 건물주가 다른 세입자들한테도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었거든요. 철수 씨, 죄송해요. 건물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은행 대출금도 막막하고. 건물주 박 사장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을 때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까지도 집은 있었어요. 마포구에 있는 32평 아파트였는데 시세가 8억 정도 됐거든요. 다행히 대출은 2억밖에 없었어서 6억 정도는 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이제 아파트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 가자. 아내 순자에게 말했을 때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당신이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막상 아파트를 내놨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8억에 내놨다가 7억 5천, 7억으로 계속 가격을 내렸는데도 문에 전화 한 통 안 왔어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었던 제가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집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그때서야 깨달았죠. 6개월 후에야 겨우 6억 2천에 팔렸어요. 시세보다 2억 가까이 싼 값이었죠. 대출금 2억을 갚고 나니 손에 쥔 건 4억 2천만 원.
이제 전세라도 구해서 살아야겠어. 하지만 전세금도 말이 안 됐어요. 비슷한 평수는 최소 3억 5천만 원은 해야 했거든요. 결국 월세로 눈을 돌렸는데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짜리 투룸으로 이사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작은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둘째 딸 미영이가 새 집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괜찮다.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해. 하지만 속으로는 서러웠어요. 30년간 일해서 이룬 게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서요. 2부 절망의 나라. 새 집으로 이사한 후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70살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파트 경비, 청소, 택배 상하차. 그런 일들밖에 없었어요. 가장 먼저 지원한 곳은 아파트 경비실이었어요. 죄송한데요. 나이가 좀. 관리사무소 직원이 난색을 표했어요. 제가 72살이라고 하니까 너무 늙었다는 거였어요. 젊어 보이시긴 한데 야간 근무하실 수 있어요? 몇 군데 더 돌아다닌 끝에 겨우 한 곳에서 면접 기회를 얻었어요. 물론이죠. 밤새는 거 문제 없어요. 월급은 180만 원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업 할 때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었는데 이제는 180만 원.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일자리라도 있으니까요. 첫 출근 날 인수인계를 받으며 깨달은 건 이 일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다는 거였어요. 어르신, 여기는 24시간 2교대예요. 하루는 주간, 하루는 야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야 해요. 주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야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12시간씩 꼬박 서 있어야 하는 거였어요. 첫 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다리가 왜 이렇게 부었어?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며칠 지나면 적응돼. 하지만 야간 근무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밤 12시가 넘으면 눈꺼풀이 무거워지는데 졸면 안 되거든요. CCTV로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확인하니까요. 어느 날 밤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졸렸어요. 의자에 앉아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 갑자기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철수 씨,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잠깐. 경비는 24시간 깨어 있어야 하는 거 모르세요? 다음에 또 이러면 계약 해지해요. 그날 밤 정말 죽고 싶었어요. 30년간 부동산 업계에서 나름 인정받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180만 원짜리 경비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혼나는 신세가 됐으니까요. 3개월 후 결국 경비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직접적인 이유는 주민과의 마찰이었어요. 야, 경비 아저씨, 택배 왜 이렇게 늦게 와?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경비실로 와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죄송합니다. 택배 기사님이 늦게 오셔서. 뭔 소리야? 다른 날은 오전에 왔는데. 그 남자는 계속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참다 한마디 했어요. 주민님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결국 그 남자가 관리사무소에 컴플레인을 넣었고, 저는 경비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아버지, 경비 일 관두셨어요? 큰아들 상훈이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하기가 부끄러웠어요. 응. 좀 안 맞더라. 그 후로 몇 개월간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나이도 많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점점 패기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졌어요. 3부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다. 2023년 가을 정말 절망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 순자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여보, 여보.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왼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더군요. 119예요. 우리 집의 환자가. 병원에서 진단받은 건 뇌경색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왼쪽 마비가 왔고 말도 어눌해졌어요. 김철수 씨, 부인분이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 어느 정도는 좋아질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병원비만 한 달에 300만 원이 나왔어요. 재활 치료비, 간병비까지 합치면요. 그런데 제 수입은 없었거든요. 아버지, 병원비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이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아이들도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큰아들은 회사에서 명예퇴직 당했고 둘째 딸은 남편이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제가 모아둔 돈을 써야 했어요. 아파트 팔고 남은 돈 4억 2천만 원에서 하나씩 빼내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니까 1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계산해 보니 10년도 못 버틸 상황이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아내가 어눌한 발음으로 말했을 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미안할 게 뭐 있어. 당신 잘못이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돈은 계속 나가고 들어오는 건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머지않아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게 뻔했어요. 그때 친구 정민이가 전화를 했어요. 철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힘들게 지내지. 혹시 투자할 돈 있어? 괜찮은 거 하나 있는데. 정민이 말하는 건 비트코인이었어요. 야, 지금 비트코인이 엄청 떨어져 있어. 이때 사면 분명히 오를 거야. 내가 공부해 보니까 몇 년 후에는 1억도 갈 수 있대. 그때 비트코인이 2천만 원 정도였어요. 정민이 말이 맞다면 5배는 오르는 거죠. 너 확실해? 야, 내가 언제 거짓말했나?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고민하다가 결국 1억 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했어요. 아내 병원비 때문에 절실했거든요. 5배만 되면 5억이니까 병원비 걱정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투자한 지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2천만 원이 1천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정민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잠깐 떨어진 거야. 곧 오를 거야. 팔면 안 돼. 하지만 계속 떨어졌어요. 6개월 만에 1억이 3천만 원이 됐어요. 여보, 투자한 돈이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을 때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잘 되고 있어. 걱정 마. 하지만 실제로는 절망적이었어요. 돈은 계속 떨어지고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정신이 없었어요. 사부 진짜 지옥의 시작. 2024년 봄, 더 큰 재앙이 시작됐어요. 아내의 병이 악화된 거예요. 김철수 씨, 부인분이 제뇌경색이 왔습니다. 이번엔 좀 심각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번엔 말도 거의 못하게 됐고, 몸도 거의 못 움직이게 됐어요.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된 거죠.
병원비가 한 달에 5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간병비까지 포함해서요. 제가 가진 돈이 이제 2억 정도 남아 있었는데 이 속도로 나가면 3년도 못 버틸 상황이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큰아들 상훈이도 울상이었어요. 자기도 재취업이 안 돼서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누군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김철수 씨죠. 저는 대성투자그룹 이사 박성호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박 이사라는 사람이 말하는 건 부동산 투자였어요. 김철수 씨가 부동산 전문가시라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실 생각 없으세요? 듣고 보니 괜찮은 제안 같았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땅을 저렴하게 사서 재개발이 확정되면 몇 배로 오른다는 거였어요. 확실한 정보인가요? 100% 확실합니다. 내부 정보거든요. 6개월 후에 재개발 발표 나면 최소 3배는 오를 거예요. 고민 끝에 남은 돈 2억을 모두 투자했어요. 3배가 되면 6억이니까 당분간은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재개발 발표가 없었어요. 박 이사님, 재개발이 언제 발표돼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곧 발표될 거예요.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박성호라는 사람은 가짜였고 대성투자그룹이라는 회사도 없었어요. 제가 투자한 2억 원은 증발해버린 거죠.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요즘 이런 사기가 많아요.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제 평생 모은 돈이 모두 사라졌어요. 6억에서 시작해서 비트코인으로 3억 날리고 부동산 사기로 2억 날리고 남은 건 월세 보증금 5천만 원뿐이었어요. 오브 거리에 나앉아. 2024년 겨울 결국 그 순간이 왔어요. 아버지, 병원비를 더 이상 못 내겠어요. 큰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자기도 재취업이 안 돼서 빚을 져가며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알겠다. 엄마를 집으로 모셔올게. 결국 아내를 집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집에서 간병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아내는 말도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제가 혼자서 다 돌봐야 했어요. 한 달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철수 씨, 월세를 3개월째 안 내고 계시는데요. 집주인이 전화를 한 거예요. 사실 저는 그동안 월세를 밀리고 있었어요. 아내 병원비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됐거든요.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이번 주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하지만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보증금 5천만 원마저 생활비로 다 써버린 상태였거든요. 결국 2024년 12월 말, 저희 부부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이들이 말했지만 아이들 집도 좁았어요. 게다가 아내 상태로는 폐가 될 게 뻔했고요. 괜찮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갈 곳이 없다는 걸. 아내를 업고 지하철역으로 갔어요. 서울역이었어요. 그곳에 노숙자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첫날 밤, 정말 지옥이었어요. 12월 말이라 추위가 살인적이었거든요. 아내는 거의 의식도 없는 상태였고, 저는 온몸으로 아내를 감싸 안고 버텼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는 대답도 못했어요. 그냥 숨소리만 거칠게 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내가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보, 여보. 아무리 흔들어도 반응이 없었어요. 119예요. 사람이 깨어나지 않아요. 아내는 그렇게 병원으로 실려갔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어요. 뇌경색이 재발해서 매사 상태가 된 거죠. 장례비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어찌어찌 해서 치렀지만 제대로 된 장례도 못 치러줬어요. 아내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들은 각자 사정이 어려워서 저를 돌볼 여력이 없었고 그렇게 저는 완전한 노숙자가 됐어요. 육부 지하도의 생활. 서울역 지하도에서의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어요. 낮에는 경찰이나 영무원들이 쫓아내서 돌아다녀야 했고 밤에만 잠깐 눕을 수 있었어요. 화장실도 마음대로 쓸 수 없었고 씻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못했어요. 음식은 주로 편의점에서 버린 도시락이나 교회에서 나눠주는 급식으로 연명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도시락 있어요. 교회 봉사자분이 따뜻하게 말해주실 때만이 그나마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다른 노숙자들과도 친해졌어요. 같은 처지니까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위험할 때는 도와주기도 했거든요. 형님, 어떻게 이런 데까지 오셨어요? 저보다 10살 어린 박 씨가 물었어요. 그분도 사업 실패로 가족과 헤어지고 노숙자가 된 분이었어요. 글쎄,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치킨집 했는데 망해서 서로의 사연을 들으며 위로받기도 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어요. 겨울이 특히 힘들었어요. 12월, 1월은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신문지를 온몸에 돌돌 말고 비닐봉지까지 덮었어도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형님, 오늘 밤은 좀 따뜻한 데로 가요. 박 씨가 제안해서 24시간 찜질방에 가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찜질방비가 1만 원이라도 저희한테는 큰 돈이었거든요. 어느 날은 너무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30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그럭저럭 잘 살았던 제가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찾고 있는 제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어느 날 길에서 둘째 딸 미영이를 만났어요. 제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을 본 거죠. 미영아, 아버지,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곳에서? 미영이는 울면서 저를 붙잡았어요. 아버지, 우리 집으로 가요. 제발. 안 돼. 너희도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딸 집에 가서 사위에게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그럼 이것만이라도. 미영이가 10만 원을 주고 갔어요. 그 돈으로 한 일주일은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곧 바닥났고 다시 지하도 생활이 시작됐어요. 7부 마지막 희망. 2025년 2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할아버지, 복권 사세요. 지하철역 앞에서 복권 판매하는 아주머니가 소리쳤어요. 복권. 예전에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걸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끌리더라고요. 아주머니, 복권 하나 주세요. 어떤 거요? 로또, 연금 복권. 뭐가 제일 많이 당첨돼요?
로또가 1등이 20억이에요. 미영이가 준 돈 중에서 5천 원을 꺼내서 로또 한 장을 샀어요. 번호는 자동으로 했어요. 어차피 될 확률도 거의 없는데 뭘 고르겠어요? 그날 밤 지하도에서 로또 용지를 보며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이게 당첨되면 아내도 제대로 된 장례를 다시 치러주고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일주일 후 로또 추첨일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확인도 안 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궁금하더라고요. 편의점에 가서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이거. 잠깐만요. 편의점 사장이 기계에 대고 확인하더니 표정이 이상해지더라고요. 할아버지, 이거 대박이에요. 뭐가요? 1등이에요. 1등.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진짜요? 네, 진짜 1등이에요. 20억이에요. 편의점이 순식간에 웅성거렸어요. 다른 손님들도 구경하러 몰려들었고요. 할아버지, 복권 조심히 보관하세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때서야 실감이 났어요. 제가 정말 20억에 당첨된 거구나. 하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제까지 쓰레기통을 뒤지던 제가 하루아침에 20억의 주인이 되다니. 팔부 기적 같은 변화. 복권 당첨 사실을 확인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이들한테 연락하는 거였어요. 상훈아, 아빠야. 아버지, 어디 계세요? 찾고 있었는데. 아빠가 복권에 당첨됐다. 네, 뭐라고요? 로또 1등에 당첨됐어. 20억. 아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그럴 만도 했죠. 노숙자였던 아버지가 갑자기 20억에 당첨됐다고 하니까요. 아버지, 혹시 사기꾼한테 속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야. 복권 판매점에서 확인했어. 아들이 직접 와서 확인하고 나서야 믿었어요. 아버지, 정말이네요. 정말. 상훈이도 울었어요. 저도 울었고요. 복권 당첨금을 받기 위해 복권위원회에 갔어요. 세금을 떼고 나니 실제로 받은 돈은 14억 원이었어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내 묘소를 이전하는 거였어요. 제대로 된 묘지에 모시고 비석도 새로 세웠어요. 여보, 이제 괜찮아. 좋은 곳에서 편히 쉬어. 다음으로는 집을 샀어요. 강남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동네의 30평 아파트였어요. 8억에 현금으로 샀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안정되셨네요. 아이들도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남은 6억 원은 은행에 예금했어요.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하지만 돈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지난 몇 달간의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집에서도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지하도에서 잘 때처럼 한쪽 눈을 뜨고 자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음식을 볼 때도 아껴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비싼 음식을 시켜놓고도 다 먹지 못하고 남기곤 했거든요. 구부 진짜 부자가 되는 법. 복권에 당첨된 지 3개월 후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이 돈을 그냥 쓰기만 하면 언젠가는 다시 바닥날 텐데. 그러면 또 예전처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사기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투자는 신중하게 하세요. 예전에 당하신 것처럼. 아들의 충고를 듣고 이번에는 정말 안전한 곳에만 투자했어요. 은행 정기예금, 국채, 우량주 등.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한 곳에만 투자했어요. 그리고 부동산도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투기가 아니라 임대업으로요. 서울 외곽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2억에 사서 수리해서 임대를 주기 시작했어요. 월세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역시 부동산은 아버지 전문 분야네요. 아들이 감탄했어요. 조금씩 부동산을 늘려갔어요. 안전한 지역의 다가구 주택, 상가 등을 사서 임대업을 확장했어요. 1년 후에는 부동산 임대 수입만으로도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은행 이자와 합치면 한 달에 1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긴 거죠. 아버지, 이제 정말 부자시네요. 둘째 딸 미영이가 말했어요. 부자라기보다는 안정된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한때는 쓰레기통을 뒤지던 제가 이제는 매월 1천만 원씩 벌고 있으니까요. 10부 나눔의 기쁨. 돈이 많아지자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하는 거였어요. 혼자 살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었거든요. 아무리 써도 줄어들지 않는 돈.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기부였어요. 가장 먼저 서울역 지하도에 있는 노숙자들을 도왔어요. 제가 몇 달 전까지 그곳에서 살았으니까 그분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형님, 이게 뭐예요? 예전에 함께 지냈던 박 씨에게 100만 원을 줬어요. 그냥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형님이 복권에 당첨됐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네요. 응, 운이 좋았어. 박 씨는 그 돈으로 고시원에 들어가서 재취업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몇 달 후에는 공사장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자립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형님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됐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돈의 진짜 가치를 그때 깨달았죠. 그 후로 꾸준히 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달 500만 원씩 여러 단체에 기부했어요. 노숙자 쉼터, 독거노인, 지원센터, 소년소녀가장 후원. 특히 저처럼 갑자기 인생이 망가진 분들을 도왔어요. 아버지, 너무 많이 기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걱정했어요. 괜찮아. 돈이 많아봤자 뭐해. 혼자 다 쓸 수도 없는데. 실제로 그랬어요. 아무리 써도 줄어들지 않는 돈이었거든요. 11부 새로운 사업. 2025년 말, 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노숙자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해 봤으니까 그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았거든요. 폐지 수거, 청소, 단순 노무직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희망일터라는 이름으로요. 사장님, 정말 저희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는 건가요? 면접 보러 온 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일할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환영이에요. 첫 해에는 50명 정도 고용했어요. 월급은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많이 줬어요. 200만 원씩 주었거든요. 사장님, 다른 데는 180만 원인데 왜 200만 원 주세요? 그 20만 원이 여러분한테는 큰 돈이니까요. 실제로 그랬어요. 180만 원과 200만 원의 차이는 생각보다 컸거든요. 그 20만 원으로 조금 더 나은 곳에서 살 수 있고 조금 더 나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회사는 적자였어요. 직원들에게 많이 주다 보니까 남는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 사업이 적자인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내가 번 돈으로 하는 일이니까. 1년 후에는 직원이 100명으로 늘었어요. 그 중에 몇몇은 저축을 해서 독립하기도 했어요. 사장님, 저 이제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직원이 말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12부 가족과의 화해. 돈이 생기면서 가족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들이 예전처럼 저를 대했거든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제가 다시 자신감을 찾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예전처럼 밝아지셨어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그래? 예전에도 이랬나? 네. 제가 어릴 때는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셨잖아요.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돈을 잃고 노숙자가 되면서 자신감도 잃었던 거죠. 큰아들 상훈이도 제 취업에 성공했어요. 제가 인맥을 소개해 줬거든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내 실력이야. 나는 기회만 만들어 줬을 뿐이야.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매주 일요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손주들이 농담처럼 말할 때 정말 행복했어요. 이거 할아버지가 벌어서 주는 거야. 열심히 공부해. 네. 아내가 없어서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13부 생각해보니 진짜 부자는 복권에 당첨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제가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깨닫게 됐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진짜 부자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예전에 부동산업 할 때는 수억 원씩 벌어도 항상 불안했어요.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돈이 있지만 돈에 매이지 않았거든요. 사장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회사 직원이 말했어요. 그래, 왜 그렇게 보여? 표정이 밝으세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로요. 생각해보니 맞았어요. 제가 행복한 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였어요.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살았다면 지금은 돈을 쓰기 위해 살고 있었어요. 좋은 의미로요. 14부 또 다른 위기.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2026년 초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회사 직원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온대요. 세무조사. 정말 무서운 말이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요. 사장님이 기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의심받는 것 같아요. 세무사가 설명해 줬어요. 실제로 저는 1년에 6천만 원 정도 기부를 했었거든요. 수입에 비하면 많은 금액이었어요. 세무조사는 한 달간 계속됐어요. 모든 장부를 다 뒤졌거든요. 김철수 씨, 기부금 내역이 정말 많네요. 세무공무원이 말했어요. 네. 제가 어려웠을 때 도움을 많이 받아서요. 다행히 문제는 없었어요. 모든 기부가 합법적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계속 좋은 일 하세요. 세무조사가 끝나고 나니 오히려 더 당당해졌어요. 제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니까요. 15부 더 큰 꿈. 2026년 중반,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인 기부를 넘어서 더 체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재단을 설립했어요. 희망나눔재단이라는 이름으로요. 아버지, 재단 설립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놀랐어요. 응.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단에는 5억 원을 출연했어요. 그 돈으로 더 체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특히 저처럼 갑자기 인생이 망가진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긴급 생계비 지원, 임시 거주지 제공, 재취업 교육 등.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재단 직원이 물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해 봤으니까요.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거든요. 첫 해에 100명 정도를 도왔어요. 그중 80%가 자립에 성공했어요. 이사장님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됐어요. 도움을 받은 분들이 찾아와서 인사할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16부 생각지 못한 행복. 재단 일을 하면서 생각지 못한 행복을 찾았어요. 젊은 직원들과 일하는 재미였어요. 재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2030대였는데 이들과 함께 일하면서 제가 다시 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사장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직원들이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알려줄 때마다 신선했어요. 특히 SNS나 온라인 모금 같은 건 젊은 직원들 덕분에 배울 수 있었어요. 이사장님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어 드릴까요? 인스타그램이 뭐야?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재단 활동도 알릴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SNS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재미있어졌어요. 재단 활동 모습을 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어요. 자원봉사 신청도 많이 들어왔고요. 이사장님 팔로워가 1만 명 넘었어요. 직원이 신나서 말했을 때 저도 기뻤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활동을 알릴 수 있다는 게 좋았거든요. 17부 진짜 성공의 의미. 복권에 당첨된 지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에 살고 비싼 차를 타는 게 성공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게 진짜 성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사장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재단 직원이 말했어요. 그런가? 그럴 거야. 요즘 정말 행복하거든. 실제로 그랬어요. 예전에 부동산업 할 때보다, 노숙자였을 때보다, 심지어 복권에 당첨됐을 때보다도 지금이 가장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요즘 정말 멋있어요. 손주가 말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왜? 다른 할아버지들은 골프만 치는데 할아버지는 사람들 도와주잖아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손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걸. 18부 새로운 도전. 2027년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제 인생 이야기를 담은 책을요. 아버지가 책을 쓰신다고요? 아들이 놀랐어요. 응.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목은 10억의 기적으로 정했어요. 복권에 당첨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진짜 기적이라는 의미로요. 책 쓰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하지만 재미있었어요.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특히 노숙자였을 때의 경험을 쓸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의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요. 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사장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은데요. 편집자가 말했어요. 그런가? 그럼 좋겠네. 책이 나온 후 정말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로부터 편지도 많이 받았어요. 이사장님 책 읽고 힘을 얻었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그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19부 인생의 황혼기. 2028년, 저는 78살이 됐어요.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으로는 예전만 못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평안했어요. 재단 일은 젊은 직원들에게 많이 맡기고 저는 큰 그림만 그리는 역할을 했어요. 이사장님, 이제 좀 쉬세요. 직원들이 말했지만 저는 계속 일하고 싶었어요. 할 일이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었거든요. 그동안 재단을 통해 도움받은 사람들이 1000명을 넘었어요. 그분들이 모두 자립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행복해졌어요. 이사장님은 저희에게 하나님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겸손해졌어요. 제가 한 건 별것 아닌데 이렇게 고마워해 주시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받은 것도 많았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람과 행복을 받았거든요. 20부 다시 생각해보는 인생. 요즘 저는 자주 생각해요. 만약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아마 지금도 지하도에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추위를 못 이기고 죽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복권 당첨이 정말 축복이었을까요? 생각해보니 복권 자체보다는 그 이후의 선택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돈을 얻은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진짜 중요했던 거죠. 처음에는 그냥 편하게 살려고 했어요. 아파트 사고 예금 넣어두고 이자로 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공허했어요. 하루하루가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도우기 시작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이 의미 있고 보람 있었어요. 이사장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예요? 젊은 직원이 물었을 때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지금이야. 바로 지금. 에필로그 진짜 부자란. 지금 저는 재산이 15억 정도 됩니다. 복권 당첨금에 투자 수익까지 합친 금액이에요. 하지만 그 돈의 대부분은 재단에 출연했거나 기부했어요. 제가 실제로 쓰는 돈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예요. 그걸로도 충분히 풍족하게 살 수 있어요. 아이들은 가끔 걱정해요. 아버지, 너무 많이 기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병원비라도 필요할 텐데. 괜찮아. 충분히 남겨뒀어. 그리고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진짜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전에 부동산업 할 때는 수억 원이 있어도 항상 불안했어요.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데서 온다는 걸 알았거든요. 노숙자였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시기이기도 했어요. 돈이 없어도 인간의 존재는 소중하다는 것.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거든요. 복권 당첨은 제 인생을 바꿔준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이후에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제가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그게 10억보다 더 큰 기적이었어요.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은 인생도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제 인생의 진짜 성공일 거예요. 돈은 잃을 수도 있어요. 저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운 기억, 사랑받은 기억, 의미 있는 일을 한 기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게 진짜 부자가 가져야 할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읽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예요. 힘들 때는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게 진짜 행복의 비결이에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10억의 기적은 복권 당첨이 아니었어요. 그 돈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 것. 그게 진짜 기적이었어요.